이중 권력. 롬마노프 왕조가 붕괴되자 무정부 상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정부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이중 권력이 들어서게 되는데요. 이제 하나는 임시정부고 다른 하나는 노동자 병사 대표 소비에트입니다. 임시정부는 과거 두마라고 하는 그 의회의 위원들이 이제 임시정부를 구성하게 되는데요. 그들은 주로 이제 자유주의 세력이 주도하게 되는 거고, 여기에 온건사회주의자들이 협력하게 됩니다. 수도의 주요 기관을 물리력으로 장악했던 노동자 병사 대표 소비에트는 그 주축이 민중이고요. 그들은 임시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주도권을 인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반혁명 세력에 맞설 수 있는 세력이 응집하고 단결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온건 사회주의자들이 노동자 병사 대표 소비에트의 지도부를 구성하게 됩니다. 당시 노동자 병사 소비에트를 지도하던 온건 사회주의자들은 2월 혁명을 부르주아 혁명으로 판단하고 자신들이 권력을 장악하면 명예를 더럽힌다라고 하여 그저 사태를 관망하고 임시정부가 짜르차제로 회귀하는 것만을 막고 권력을 감시하고 감독하고자 했습니다. 임시정부는 대외적으로 러시아를 대표하는 정부로 우선 러시아 국민과 여러 사회 조직의 시민적 자유를 제한했던 제약들을 철폐하고 소수민족이나 소수종교에 대한 불평등을 폐지하려 했으며 계급, 신분, 인종, 종교의 차이를 넘어 모든 시민에게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임시정부는 정치범에 대한 대사면령을 선포하고 임시정부는 말 그대로 임시정부이니 국가 주요 문제는 11월 재헌의회 선거를 실시하여 새로운 재헌의회가 구성되어 그 문제를 처리하고자 했습니다. 끝으로 임시정부는 황실 및 수도원 토지를 국가 이름으로 몰수하여 농민에게 분배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임시정부는 산적한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우선 전시경제 체제 하에서 국내의 물자 부족 사태에 직면해 있었고, 군대 기강이 붕괴된 상황에서 제1차 세계대전을 지속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러시아 민중들은 자유에 대한 이해 부족과 토지 분배를 서둘러 요구하기 시작했고, 임시정부는 민중의 요구를 시의적절하게 이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국정 운영에 대한 경험도 부족했습니다. 4월 태제. 1917년 4월 16일 스위스 쭈리에 망명 중이었던 레닌이 독일군 참모부가 마련한 밀봉 열차를 타고 러시아로 귀국하게 됩니다. 독일 참모부는 반전을 주장하던 레닌을 귀국시켜서 러시아가 연합국 측에서 이탈을 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레닌이 이제 고국 러시아로 돌아오자마자 4월 태제를 발표하게 됩니다. 4월 태제의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임시정부를 타도하고 즉각적으로 정치 권력을 소비에트로 이양해야 된다. 두 번째, 즉각적인 전쟁을 중지해야 된다. 세 번째, 전방위적인 급진적 사회 경제 개혁을 즉각 실시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급진적인 사회 경제 개혁이라는 것은 모든 지주의 토지를 몰수해서 농업 노동자 및 농민 대표 소비에트에게 재량권을 보여야 한다. 또 모든 은행을 국립은행으로 통합시켜서
그 국립은행의 재량권을 노동자 대표 소비에트에게 부여해야 된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급진적인 사회개혁인 것이죠. 이러한 4월 태제는 계급 투쟁적 관점이 담겨져 있습니다. 4월 위기의 발생, 소비에트 지도부는 혁명적 방어주의를 선언하게 됩니다. 혁명적 방어주의란 영토 병합이나 전쟁 배상금이 없이 독일과 평화조약을 체결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독일이 쳐들어온다면 러시아 조국을 위해서 또 혁명을 수호하기 위해서 끝까지 항전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혁명적 방어주의를 임시정부가 이제 소비에트의 지도부의 강요에 의해서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그런데 임시정부의 외무장관이었던 밀류코프가 4월 18일에 연합국에 비밀각서를 보내게 됩니다. 그 비밀각서는 임시정부는 연합국과 함께 1차 세계대전에 승리를 할 때까지 끝까지 싸우려고 하는데 소비에트 지도부 때문에 혁명적 방어주의를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던 거죠. 이러한 각서가 세상에 공개되면서 노동자와 병사들이 임시정부를 상대로 항의 시위를 벌이게 되는 거고요. 거기에 상대적으로 장교와 관료, 학생들은 임시정부가 끝까지 전쟁을 수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전쟁 지지 시위를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양자 간의 충돌로 4월 위기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임시정부의 이러한 평화 협상 요구에 대해서 영국이나 프랑스의 연합국 측은 냉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 임시정부가 독일과 단독 강화가 성사된다면 전쟁터가 러시아에서 싸우고 있기 때문에 독일의 승리로 비춰지겠죠. 그렇게 된다면 러시아의 임시정부가 체면을 하락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짜르 체제가 복귀될 가능성이 비춰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혁명적 방어주의자들은 단독 강화를 적극 요구할 수 없게 되고요. 그래서 당시 혁명적 방어주의자들의 입장은 연합국의 러시아의 군사력을 과시할 필요성과 러시아 군대의 규율 회복을 꾀하는 동시에 국민들에게 애국심을 고취시켜 급진주의 세력이 더 이상 성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 6월 18일 러시아군의 총 공세를 감행하다 독일의 반격으로 큰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민중의 다양한 요구 표출, 1917년 2월 혁명의 발발부터 10월 혁명의 발생 전까지 약 8개월간 러시아는 각계각층의 민중으로부터 다양한 요구가 분출되고 있었습니다. 우선 노동자는 8시간 근무제, 임금 인상 등의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고 있었고요. 병사들은 제1차 세계대전에서 러시아의 혁명적 방어주의의 필요성을 동감하여 독일이 먼저 공격할 경우 러시아를 위해서 방어는 하지만 러시아가 독일을 상대로 공격하는 것은 반대하였습니다. 또한 병사위원회를 통해 장교와 사병 간의 기존의 수직적 지휘명령 관계에서 탈피하여 평등한 장교 사병 관계를 요구하였습니다. 셋째, 농민들은 지주의 토지를 분배받기를 요구하고 농민 공동체 미르 중심의 생활을 요구하였습니다. 소수민족은 기존의 슬라브족 중심의 짜르 전제 정치 체제에서 소외되었고 무시받았던 자신들이 2월 혁명 이후에 연방주의 국가로서 소수민족의 정치 및 문화적 자치권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민중의 요구가 분출되는 과정에서 또한 사회 집단 간의 이해가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병사들은 사병의 권리를 높이는 데에만 관심을 쏟았고 장교의 지휘권을 축소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상대적으로 장교들은 러시아 군대의 군사적 공격과 승리에만 적극성을 나타냈습니다.
노동자들은 이중 권력과 전시경제 체제 하에서 물가 상승에 맞게 임금 인상을 요구하였고, 상대적으로 자본가들은 현재의 노동 생산성을 고려하여 임금 인상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맞서 노동자들은 생존권 보호를 위해 자본가의 경영 상태를 감시하고 공장을 점거하기도 했고요. 노동자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또 현 상황의 여건을 고려하여 자본가들은 수익성 차원에서 생산을 줄이거나 공장의 가동을 중단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회 집단의 이해 충돌은 계급 갈등 양상으로 나타났고, 노동자 대 부르주아지, 병사 대 장교, 농민 대 지주귀족의 대결 양상으로 비춰졌고, 하층 대 상층 세력, 민주주의 세력 대 특권 세력의 대립으로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러시아의 현안 문제에 대해 이중 권력 체제는 대립적 시각을 보여줍니다. 임시정부의 부르주아, 또 온건 사회주의자, 즉 멘세비키의 입장은 러시아의 현안 문제, 즉 토시 민족 문제는 러시아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대한 문제이니 헌법제정회의에서 결정해야 한다며 이 현안을 연기시키려 했고, 사회 경제적 문제에도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반면 볼세비키는 임시정부 측과 온건 사회주의자들을 아주 신랄하게 비난을 가하면서 현재 러시아의 사회 경제적 혼란을 부르주아의 탓, 정권 및 권력 장악에만 힘쓰는 사악한 세력의 음모 탓으로 돌리면서 레닌의 4월 태제의 주장처럼 소비에트가 권력을 장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볼세비키의 주장은 이중 권력 시기, 사회 갈등, 경제 혼란, 무질서가 증폭되면서 힘을 얻기 시작했고요. 노동자와 병사들은 소비에트의 권력 정치가 러시아를 위해 유일한 해결책으로 확신에 이르게 됩니다. 10월 혁명, 이중 권력 체제가 존립하는 기관에 온건 사회주의자와 부르주아지들은 임시정부를 통해 연합 정책을 추진하면서 러시아의 정국 안정을 도모하고 러시아의 현안 문제를 헌법제정회의까지 미루고 있었습니다. 한편 볼세비키, 사회혁명당 좌파, 멘세비키 국제주의자들은 권력 문제를 놓고 소비에트 전국대회의 소집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6월 임시정부가 독일을 상대로 대공세를 취하다 실패하면서 군사기가 꺾이고, 이어 러시아 국내에 물가고 및 식량난이 임시정부의 국정 운영을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7월이 되자 다큐멘터리 2부에서 나왔듯이 소위 7월의 날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임시정부가 수도에 머물고 있었던 혁명적 성향의 페트로그라드 기관총 연대를 수도의 치안을 안정시키고자 전선으로 내보내려 했으나 병사들이 전선에 가면 죽으니까 무장시위를 벌이게 됩니다. 병사들의 무장시위에 노동자들이 가세하여 무장시위대들은 페트로그라드 거리 한복판에서 임시정부에 충성하는 군대와 대치하기에 이르렀고, 시위대들은 레닌의 볼세비키 당사에 가서 무장봉기를 이끌어달라고 요구했으나 현재의 사태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레닌과 볼세비키들은 무장봉기를 이전부터 주장했지만 실질적으로 7월에 무장봉기를 주도하지 않게 되면서 무장봉기는 지리멸렬하게 끝나게 됩니다. 이어서 우파들이 볼세비키를 향하여 공세를 취하면서 임시정부가 볼세비키 기관지 프라우다의 발행 금지와 레닌, 트로츠키를 비롯한 볼세비키 지도부에 체포령을 내리면서 권력을 장악하는 듯 보였는데요. 8월 당시 임시정부의 수장이었던 케렌스키가 극좌파에 의한 7월의 무장봉기와 같은 쿠데타가 다시 일어날 것을 막고자 임시정부에 충성하는 군대를 수도로 옮겨와 전국을 안정시키려 했고, 그래서 코리닐로프 장군을 총사령관으로 임명하여 그의 군대를 수도로 이동시키려 했으나 케렌스키는 우파의 희망으로 부상한 코릴로프 장군이
그의 군대를 통해 수도로 와서 임시정부를 상대로 쿠데타를 벌일 수 있다고 판단하여 코르닐로프의 군대의 수도로의 진입 및 이동을 철회하고 코르닐로프를 군사령관직에서 해임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르닐로프와 그의 군대는 임시정부의 명령을 거부하고 계속 군대를 수도로 이동시켰습니다. 결국 케렌스키는 수도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수도 방어를 요구했고, 이에 호응한 노동자들이 무장을 하며 준비태세를 갖추는 한편 코르닐로프 군대와 접촉하여 코르닐로프의 우파 중심의 쿠데타 백책을 막아냈습니다. 따라서 우파는 러시아의 2월 혁명을 반대하는 반혁명 세력으로 민중들로부터 낙인 찍히게 됩니다. 9월 말 7월에 민중의 무장 봉기로 인해서 임시정부의 체포령에 피해 있었던 레닌이 다시 복귀하면서 볼셰비키 당위원회로 편지를 보내 민중 봉기를 획책할 것을 요구했으나 까메네프 또 지노비에프와 같은 볼셰비키의 당 중앙위원회의 일부 지도 인사들은 선거를 통해 정권 획득을 기대하며 선거날이 될 때까지 무장 봉기를 반대하였습니다. 그러한 사이에 시간이 흘러가면서 10월에는 페트로그라드 거리에서 무장 봉기가 곧 일어날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하게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트로츠키는 페트로그라드 소비에트 군사혁명위원회 의장을 맡아 볼셰비키 주도의 무장 봉기를 준비하고 있었던 반면에 임시정부의 수장 케렌스키는 볼셰비키와 대결을 고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케렌스키는 10월 중순 수도에 있었던 페트로그라드의 혁명 부대를 다시 전선으로 내보내고자 이동명령을 내렸으나 10월 16일 소비에트 연대는 케렌스키의 이동명령을 거부하고 페트로그라드에 남게 됩니다. 10월 23일 임시정부의 수장 케렌스키가 군대를 보내 프라우다 신문의 인쇄소를 접수를 시작으로 10월 24일 볼셰비키 세력을 공격했으나 역으로 페트로그라드의 소비에트 측은 소비에트 전국 대회를 수호하고자 10월 24일 저녁부터 10월 25일 새벽까지 적의대 소속 노동자와 소비에트 병사 약 2,000명 정도를 출병시켜 수도의 주요 시설, 즉 교량, 전화국, 우체국, 국립은행을 점거, 점령, 접수하였습니다. 당시 페트로그라드에 있었던 수비대가 약 20만 명 정도 있었는데 그들은 임시정부가 전복되는 것을 조용히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10월 25일 아침 페트로그라드 군사혁명위원회는 시민들에게 혁명의 성공을 알리는 포고령을 반포했고 그날 밤 저녁 제2차 소비에트 전국대회를 볼셰비키와 사회혁명당 좌파가 주도하면서 볼셰비키 쿠데타를 10월 혁명으로 승인하고 소비에트 권력 확립을 선포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1918년 1월 헌법제정회의 1917년 10월 혁명을 통해 볼셰비키 정권이 수립되었지만 그해 11월 재헌의회 선거가 실시되어 사회혁명당과 멘세비키가 즉 온건파 사회주의자가 65%의 지지를 얻었던 것에 비해 볼셰비키는 22%의 지지를 얻는 데 그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즉 사회혁명당은 전체 의석 703석 가운데 248석을 차지했던 반면 볼셰비키는 168석을 얻는 데 그쳤습니다. 이 결과를 놓고 볼 때 러시아의 유권자들은 어느 세력에게 지지를 보냈던 것일까요? 자, 선거 결과를 통해 1918년 1월 18일 다수당인 사회혁명당의 중도 및 우파 등이 헌법제정회의 또는 제정위회라고 하는데요. 헌법제정회의를 통해 10월 혁명과 소비에트 정권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분리력을 지닌 소비에트 정부는 곧바로 헌법제정회의를 무력으로 훼손시켜 버리게 됩니다. 이어 레닌 주도하에
소비에트 정권은 전국을 안정시키기 위해 독일과 1918년 3월 브레스트-리토프스크 조약을 체결하여 제1차 세계대전에서 러시아는 일방적으로 탈출하게 되지만 그 대가는 컸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는 독일에게 상당한 영토와 인구를 떼주어야 했고 이후 3년간 러시아의 비극인 간섭군의 개입, 체크 군단의 반란, 적군과 구왕당파 장군이 주축이 된 백군 간의 치열한 내전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917년 10월 혁명에 의일은 러시아의 새로운 정치체제인 국민 대다수의 농민, 노동자, 병사들을 대변하는 소비에트 권력이 탄생하여 부자나 자본가들이 독점했던 국가 경영이 세계 최초로 억압받고 박해받았던 계급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레닌의 신경제체제입니다. 잠시 언급하면 러시아 내전기에 레닌의 볼셰비키 정권은 구체제, 즉 구왕당파 백군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기 위해 노동자, 농민을 증집시키고 또 규율 강화를 위해 탈영병이 생기면 소위 로마식 처형이라고 해서 연대에서 10명씩, 10명 중 1명씩 직접 처분하는 방식으로 군 기강을 강화하고 2년 만에 500만 이상의 대군을 만들어냈잖아요. 또한 비상전시체제라고 해서 농민의 재산인 식량을 강제 증발하고 기업을 국유화하고 배급제를 실시하면서 레닌의 볼셰비키 정권은 농민이나 노동자의 지지를 상실하고 농민이나 노동자들의 저항이 잇따랐다라고 나왔죠. 이어 볼셰비키 정권은 또 동반자였고 협조 세력이었던 사회혁명당 세력마저 레닌의 등을 돌리고 레닌을 저격하기도 하고 또한 내전기에 러시아에 기근이 발생하여 기회와 질병으로 약 500만 정도의 민간인이 사망하게 되고요. 1917년 2월혁명과 10월혁명을 성공하는데 일조했던 크론슈타트 수병이 페트로그라드 노동자와 연계해서 볼셰비키 정권을 상대로 반란을 일으키기도 하면서 레닌의 정권은 과거의 모든 지지 세력을 상실하고 절대절명의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에 레닌은 신경제체제를 수립하게 되는데요. 더 이상의 농민에 대한 강제 식량 증발을 중단하고요. 농민들이 자신의 인연 생산물 가운데 일부를 천물세로 납부케 하고 나머지 인연 생산물을 농민 마음대로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게 했고요. 즉 자유시장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전처럼 일하고자 하는 농민에게는 토지를 빌려주거나 임차하여 농사를 경작케 하고 또 농업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것을 가능케 하였습니다. 이어 도시에서는 자유상거래가 부활되고 대기업을 제외한 조그마한 중소기업의 자유경영 또 소매업의 자유경영도 인정하는 등의 자본주의 경제활동을 도입하는 것을 신경제정책 네프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부를 축적한 네프만이라고 하는 벼락부자들이 생겨나게 되는데요. 네프, 즉 신경제체제는 오늘날의 중국이 벌이고 있는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혼합경제체제의 전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레닌의 신경제정책은 완전한 서구식 자본주의가 아니죠. 일부 자본주의 요소만을 허용하지만 정치 권력과 경제 운영에 대한 권한은 볼셰비키가 꽉 쥐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 수업은 이것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